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 하지 말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지겹대. 바꿔달라는데 어떡하죠? 아니야. 그래도 계속해요? 그럼 못한 거 하면 또 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왜 바꾸셨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아, 거야. 그런가요? 네. 네. 그냥 쭉 가는 걸로. 네. 할아버지가 돼서도 좋아요와. 유튜브를 몇 년이나 하실 건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네, 유튜브 유튜브를 하시려고? 제가 하는 이유는 은퇴해서 이거 하면 한 달에 광고 수익 한 1, 200 나오면 네. 그때 이제 그 퇴직금 이 자영업자 그런 게 근데 없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오잖아요. 그때도 할 거야 나. 아, 그런 목적으로. 그럼 그때도 한다. 노인이 돼서 집에서 이렇게 뉴스 부동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때까지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어떤 분들은 광고 봐주시고 그걸로 해서 이제 나는 또 소소하게 돈 벌고 저의 은퇴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브는.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때까지 좋아요와 구독하기 유튜브가 있을라나? 자, 안 바꾼다고 우리 강 소장이 얘기했는데 네, 안 바꾸나 봅시다. 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 주간 부동산 지역 시장이 굉장히 연일 뜨거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궁금한 지역 있어요. 궁금한 지역. 네. 네, 어디요? 지금 올해 제일 궁금한 지역은 아마 여기일 거예요. 어디? 입주 물량 쇼크가 음? 예상되는 강동구 지역, 그리고 그 강동구 지역의 여파를 받는 주변 지역들. 우리 작년 연말에 헬리오시티 입주하기 전에 네. 많이 여쭤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물량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강동구 고덕, 상일,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역들 분위기 어떤지 진짜 좀 궁금합니다.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실제 분위기.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 소장님 그런 얘기 해주셔서 제가 급히 또 섭외를 한번 해봤어요. 섭외역 짱이야. 아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자, 우리 다양한 회원들이 계시는데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바쁜가 봐요. 그래서 뭐 전화 통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전화 있지만 돌리려면 힘들지.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찾아갈 지역은요. 고덕동 재건축. 네. 고덕 이게- 그라시움 지금 명일동 입주하고 있고 네. 고덕동 이제 곧 입주하니까. 그러니까요. 고덕이 단지 그라시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희가 지금 별별수다 녹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자,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여기 그 강동구 고덕지구에서 이제 그 사업소를 하고 있는 고덕 그라시움 운영하고 있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일단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얘기와 함께 가장 관심과 초점이 쏠려 있는 곳이 강동구 고덕동 재건축 지역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 네, 정말 뭐 문의들은 굉장히 많고 매물이 없고 가격이 막 올라가는지 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지금은요. 진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문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물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와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 바로 이제 한 달 만에 한 1억에서 1억 5천이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제 주인분들도 나 이 정도의 매매를 해줘. 아니면 그냥 빨리 그 전월세를 놔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매물이 들어간 상태죠. 그리고 아주 급매물은 이미 다 거래가 됐고 지금 매물들은 약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지금 가격대가 오르고 매물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 문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아, 그래요? 매수는 네네. 이게 지금 뭐 대출이 안 되지 않나요?
대출 여기는 이제 한 가구당 이제 40%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40%까지. 예.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60%가 원래 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40% 이제 인계를 받을 수는 있죠.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제 강동구도 재건축이다 보니까 초기과열지구고 조합원 그렇죠.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따라서 조합원 네네네. 물건들은 거래 제한이 있을 것 같고 일반 분양 당연하죠. 물건들 예. 거래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진 고도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파리 대책 이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분양권 전매 금지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소급되지는 않고요. 네, 일반 분양은 전매가 되고. 한번 이제 그 일반 분양은 거래가 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이신 그런 분들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예정으로 이제 작년 1월 25일부로 시행령이 개정됐죠.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데 좀 소수죠. 그렇게 이제 그거에 맞춰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은 소수인데 그런 물건들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거래되는 건 그럼 일반 분양 물건이겠네요. 일반 분양이 아무래도 많죠.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문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엊그제는 이제 어. 진주에 계신 분이 그 전화가 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 뭐 일요일이나 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계약을 하고 싶다라신 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방 분들이 오히려 지금 서울에 뭔가 좀 또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포착을 하셨는지, 서울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막상 이제 지금 문의가 오면은 또 이제 그 한 달 전보다는 한 인력이 올라간 상태니까, 이게 또 이제 그 예산이 이제 초과되니까 상당히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고요. 올라서 지금 주인분들도,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30평대? 20평대? 그러니까 지금 한 25평형하고 34평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5평형 같은 경우는 매매가 지금 현재 9억 7천에서 10억 5천 정도 가고 있고요. 호가가 네, 30 그렇죠? 네. 아니 실제로 그거 정도가 돼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호가는 이거보다 더해요. 지금 11억에서 12억 불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에이. 25평을. 근데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예. 그다음에 34평도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어떤 가격대는 12억 5천에서 13억 5천인데요. 요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억 5천에서 한 12억 사이였는데 갑자기 1억 5천이 갑자기 급상승했어요. 이제 물론 이게 작년 8, 9월 때 그때 이제 호가를 워낙에 이제 높이 불러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 기억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쉽사리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형태인데 실수요 중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럼 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5평형을 찾으시는 분들은 투자 목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그 강남 뭐 영등포나 이런 데 이제 계신 분들이 아니면 저쪽 강서나 뭐 강동 이쪽에 계신 분들도 가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워낙에 핫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 투자 물건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그 이제 가을에 아니면 겨울에 이제 그 신혼부부들 그러신 분들이 이제 25평을 많이 찾고요. 34평형은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지금 문의가 많이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세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실투자 금액이라는 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입주는 안 됐죠? 입주는 지금 그 9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잠정 지금 날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전세 가격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25평형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가에도 3억 7, 8천으로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전세 가격도 좀 올라갔습니다. 4억에서 4억 5천 정도고요. 그러니까 좀 매매 가격하고 좀 갭이 좀 커졌죠. 또 34평형도 매매가 12억 5천에서 13억 5천 정도 하는데 전세 가격은 5억에서 6억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생각보다는 갭이 좀 크죠. 50% 이상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여파도 좀 상당하리라고 보여지는데 물건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온다기보다 이제 주인분들이 이 정도 가격, 어느 그 가이드라인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이하로는 못 팔고 그냥 빨리 전월세를 맞춰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그런 물건은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물건이 기존에 나와 있던 물건들이 그냥 이렇게 보유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물건 자체 진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 재건축이니까 예. 그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뭐 입주 예정 카페나 어떤 입주 예정 홈페이지 뭐 이런 모임 같은 것들도 활성화되어 있나요? 활성화돼 있죠. 여기 같으면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고독사랑 카페라는 게 이제 크게 다 있고요. 여기 이제 그 고독 그라시움 2단지뿐만 아니라 3단지 전체 그런 이제 총괄적인 이제 카페가 있고, 각 단지마다 그 소유자 네. 입주 예정자 카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입주 예정자 이 카페 안에서 그 거래 동향 같은 것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겠네요. 그거 당연하죠.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중개업을 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아, 소식이 너무 빨라. 예. 그러니까 말이야.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세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덕 그라시움이 세대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그렇죠. 따라서 입주 물량 폭탄이다라는 표현들을 맞습니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 입주 대란이다. 언론에서는 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지금 해서 저도 사실은 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입주를 한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매물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매물이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전월세를, 그 대신 이제 전월세 가격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전월세 가격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매 가격은 좀 갑자기 막 1, 2억은 뭐 그냥 바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은 입주 예정자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정보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심리가 이제 결국 예, 반영이 돼서 물건 그렇죠. 매물을 내놓을 때 어느 가격 이하로는 안 팔겠다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단 네네, 거래량 맞습니다. 자체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매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그 이제 실거래가 등록이 안 된 것들이 좀 있겠지만, 그렇겠네요. 매매가 네네. 아주 잘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갑자기 올려버렸으니까, 저도 이제 손님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들 당황해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매번 찾아와서 가격이 어떠냐 계속 보는데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또 자기네들도 예산이 안 되니 사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돼버린 거고, 그래서 좀 그 지금 오히려 이제 지방이나 이런데 이제 처음 문의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사겠구나라고 하지만, 이제 그 전에 뭐 계속 문의가 오셨던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못 사겠네, 이제 이런 저 멘붕에 오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일단은 세대수가 그럼 여기는 얼마나 되는 거죠? 고독 그라시움은 4,932세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독지구 전체로 다 보면은 여기가 다 입주했을 때는 15,000세대가 넘습니다. 일단 그라시움 자체만으로도 4,953세대, 약 5,000세대라고 보는 그렇죠. 거네요. 5,000세대죠. 그 여기에 임대 아파트 비중은 얼마나 돼요? 여기는 임대 아파트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요? 그 행복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행복주택이 한 140여 개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좀 예전에 좀 그 혜택을 좀 많이 본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30%까지도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뭐 어려울 텐데, 여기는 좀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행복주택은 아주 적어요. 대부분 일반 분양이 많은 상태입니다. 고덕동에 지금 그럼 15,000세대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5,000세대인데 네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라시움의 입지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역시 여기는 이제 강동구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9호선 고동역 환승역이 이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게 기존에 그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렸던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제 그 구리 포충간 고속도로 연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여기 그 서울 구간은 지하로 뚫습니다.
바로 그 고덕 그라시움 바로 옆에 있는 동남로라고 하는 거의 폭이 한 70m 정도 되는 큰 도로가 있는데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상에서 하행선 한 50m 그 깊이로 터널로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요. 그 옆으로 이제 9호선 이제 그 4단계 그 이제 그 역이 그 옆에 또 생길 예정이에요. 그게 이미 그 작년에 그 서울 지하철 이제 9호선 4단계 그 예타 통과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이제 한국 그 KDI에서 기획재정부로 이제 넘긴 내용을 보면 그게 지금 그 바로 맨 왼쪽으로는 9호선을 뚫고 그 가운데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그 고속도로 상위선 하행선을 이제 뚫고 있고 해서 그게 이미 강도 계산이나 뭐 폭이나 이런 게 좀 다 검토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9호선과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한꺼번에 공사될 예정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9호선이 나중에 착공될 것. 지금 예, 고속도로를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호재들을 2개씩이나 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녀를 키우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그 예전부터 이게 배재 중학교나 배재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한영 뭐 외고 그 유명한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예전에 이제 뭐 자사고나 이제 특목고들이 좀 많이 있고요. 학교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여기 뭐 그 서울에 뭐 진짜 그 학군 좋다는데 얘기하면 뭐 강남 대치동 그다음에 목동 그 다음으로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명일동 여기 상일동 고덕동 요 일대를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어떤 그 유흥가도 없고 그다음에 그 중심 그 명일동 그 9호선 고동역 있는 부분에 그 상업 지역에 학원가가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야말로 이제 학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뭐 자녀를 키우기도 좋고 뭐 그렇죠, 출퇴근을 그렇죠. 위한 교통 여건도 좋고 거기에다가 입지적으로도 강남권에 해당이 되고 다니기도 거리도 멀지 않고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어떤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라는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만한 호재들이 몰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예. 계속 문의는 이루어지겠죠? 그래야 되겠죠. 저 입장에서도. 그래요. 네. 네네. 네네. 자, 일단 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수장님 네네. 궁금한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저희가 또 이거 쪽 관련해서 입주할 때쯤 다시 한번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지역, 생생지역 정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토록 관심이 있어 하셨던 하남미사인데 여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문제는 바빠서 통화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시간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드려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네,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하남 미사 신도시에서 신만이 부동산 하고 있는 심주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별별사 녹화 중인데요. 일단 네네. 하남 미사가 요새 뜨겁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계시는 곳이 하남 미사 맞으신 거죠? 네네. 저 하남 미사에 있고요. 네. 미사 신도시 강변도시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요새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매물이 거의 조금 시세 정도 매물은 네. 거의 다 매매되고 있어요. 그럼 매수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기 매수자는 많은데 아직도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그 대기 매수자가 있어요. 가격이 지금 가격이 네네. 어느 정도 하죠, 그러면?
보통 33평 기준으로 7억 기준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7억 전후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전세는 어때요? 전세는 많이 싸졌죠. 3억 5천 정도 전후합니다. 3억 5천 전으로. 네. 지금 여기가 네, 입주한 지가 꽤 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사 신도시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네. 근데 아직 그래서- 입주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입주 안 한 데는 거의 없고요. 현재 아직 여기가 33블럭이 있는데 주상 복합 지역으로 파라곤하고 호반이 있는데요. 네. 호반도 다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호반도 입주됐어요. 네네. 파라곤만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는 2년 정도 더 있어야 완공됩니다. 그럼 사실상 입주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 건데. 네네네. 매매 가격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좀 떨어지는 추세인가요? 네, 지금 한 2천 정도 네. 여기 시세가 상향 올라가고 있어요. 2천만 원 정도 올라가고 있다. 네, 33평 네.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봄 대비해서 네네. 지금 한 2, 3천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도자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매도자 분위기는 여기가 이제 전철이 내년 4월에 개통이 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어느 정도 좀 상승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럼 매도 물량 자체는 많지 않겠고 가격은 올려서 내놓는 상황이겠네요. 네네, 그렇죠.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있더라도 대부분 접근을 하면 다시 걷어들이는 형편에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가격이 끌어올라가는 모습인데. 네네. 근데 아까 매수자가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네. 매수 대기자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네. 근데 뭐 조금 더 지하철이- 싸게 살 수 있는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내년에 지하철이 연결되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매수자들이 기다린다는 얘기는 네네. 고덕 쪽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좀 조정받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제 의견을 약간 사견을 말씀드리면 네. 바로 고덕하고 바로 옆 동네에요. 도로 하나 사이죠. 네. 근데 옆 동네가 거기가 뭐 12억 정도로 제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미사가 지금 7억대인데 옆 동네 이게 조금 서울하고 하남 차이점은 있어서 2, 3억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5억씩 이렇게 차이 날 물건은 아니죠. 미사가. 굉장히 유치장으로 가까운데 뭐 행정구역이 네네네. 다르다 하더라도 네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보신다라는 저희가 거죠? 한 2억 정도 차이 나는 요 정도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어땠죠? 뭐 한 1년 전쯤? 1년 전에는 갑자기 막 5천, 1억 이런 단위가 올랐죠. 여기가 이제 처음에 분양가들이 전부 3억, 4억 요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7억, 8억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자이나 이렇게 이름 있는 것들은 뭐 푸르지오 이런 것들은 8억 후반, 9억 중반 이렇게 되는 거죠. 호반은 9억 중반까지예요? 네네. 8억 후반에서 9억 중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네. 네,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수 분위기는 실수요 중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투자 중심이 많으세요? 요즘에는 이제 실수요 중심이 많습니다. 투자는 이제 여기 많이 올랐다고 보고, 약간 투자는 한 3, 40% 되고, 실수요가 6, 70%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격 차이가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네네. 고덕동 재건축하고 비교해 볼 때 네네. 하남 미사의 투자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의외로 네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유입은 적은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남이 아직 조성이 덜 끝나서 여기 상업지가 조금 발전하게 되면 지금의 한 뭐 20, 30% 정도의 메리트가 얼마든지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조성이 덜 끝났다. 이 네네네. 조성이 진행되면서
주거 네네. 환경이 개선이 되면 가격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여력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지금 거죠?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도 매일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도 서서히 공사를 시작했고 오픈한 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신도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단위 재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보다 네네.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계획적인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네네. 보면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는 메리트가 더 있어 보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다들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너무 멀다, 교통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부분 요번에 아마 교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네. 여기 3호선이 이제 미사 중심지까지 이어진다고 그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방송에 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 심리가 상당히 시세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면 그 네네네. 서울하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안해지겠네요. 네네. 음, 지금 5호선이 상당히 열악한데 네, 고도까지 9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환승이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3호선이 하남 중심지까지 시청 앞에까지 들어오면 네. 아마 많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네네네. 자,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죠. 네, 요즘에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봄에 비해서 부동산들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휴가들도 반납하고 일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네,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남미사 관련돼서 또 네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드려도 네. 되죠? 네네. 네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 인터뷰한 대표님은 이 하남 미사 쪽에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쪽 단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중첩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흐름을.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매수자 중에 그런 매수 대기세가 있었어요. 고덕이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제일 막 가는 데는 고덕보다 오히려 고덕 주변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던 하남 미사일 것이다. 그래서 미사를 줍줍해야지라고 대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남 물량이 떡실신하면 그러니까 죄송해요. 고덕이. 고덕이 떡실신하면 그 고덕이 감기에 걸려서 아프면 그 옆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는 미사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미사에 급매를 주시려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덕이 생각보다 입주 물량이 없으면서 그 매매 물량이 없으면서 가격이 뭐 1억 5천, 2억 호가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더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미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쫓아가면서 근데 쫓아간 건 2, 3천밖에 못 쫓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오는 게 근래의 모습이다까지 이제 저도 전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실제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일단 또 하남에 계시면서도 고덕동 시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고덕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지하철역 버스로 12억보다 더 아까 13억 5천 뭐 얘기하셨으니까 사실은 네네. 그거보다 더 지금 호가가 올라간 부분까지 아니요 12억 5천이었거든. 과거에 10억에서 하다가 지금 호가가 거기서 1억 5천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그렇죠. 더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하남 미사가 고덕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지하철도 뚫리고 또 버스로 몇 정거장만 가면 또 고덕의 인프라도 누릴 수 있고 뭐 이런
여건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또 신도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에 대한 혜택 뭐 이런 것들도 더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너무 좀 벌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도 행정구역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그것보다는 사실 미사는 가보시면 네. 미사도 일단 지금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횡한 부분도 있고 미사역이 좀 동쪽 끝에 치우쳐 있어서 막상 미사 안에 있는 단지들에서 그 지하철역 접근성 우리가 동탄 이신도시도 가보면 동탄역 주변은 엄청 비싼데 거리가 있는 데 차별화되는 것처럼 뭐 그런 차이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너무 심플하게만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하긴 뭐 네. 하남이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동네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미사 쪽도 보면 강변 미사 도시도 엄청 넓거든요. 위아래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있어서 그 위치마다 좀 가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을까? 고덕이 왜 이렇게 갑자기 호가가 올랐을까? 호가가 오른 부분이 이유가 뭘까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서 고덕은 호가가 올랐고 둔촌 호가가 떨어졌고 이게 사실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분양가 상한제 나오면 분양가 상한제 직통으로 적용되는 데들은 가격이 조금 조정돼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매수자들은 생각하는 것 같고 매도자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랑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다 지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희소 가치, 새 아파트 희소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호가를 올릴 테다. 받아 볼 테면 받아 보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는 게 어느 정도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도 흐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호가는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반영되면서 거래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아까도 지금 거래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지금 이 시장 외부 충격, 그러니까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한 충격에 따라서 공급하고 수요가 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일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지금 오늘까지의 흐름인 거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럼 전세는 어떠냐? 전세도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전세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럼 사실 이제 포인트는 뭐 이따 우리 부동산 별별수 다 얘기하겠지만 네. 부동산 규제, 네. 정책, 대책이 나올 거고 이런 대책 하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 입주 요이 땅 시작하기 전에 이런 그냥 이렇게 하자 또는 뭐 이래야지라고 하는 어떤 소유자들의 니즈 또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들이 지금 이렇게 대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입주 시작하고 나면 당장 언제 입주 지정일까지 잔금 내야 그렇죠. 되는 상황. 이제 이것들은 그때부터는 일단 받아봐야 알아요. 언제까지 돈 내라, 이자 매달 내라, 이제까지 이자 후불제를 대납해 주던 거 안 내고 이제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소유자들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4억 5천은 받아야 돼요, 5억은 받아야 돼요, 뭐 6억은 받아야 돼요 했던 게 지금 사람이 없는데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른 시장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항상 그게 반복돼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느낌하고 또 한두 달, 두세 달 이후의 느낌은 또 사뭇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입주하는 아파트의 가장 큰 변수는 사실 잔금 예정일 그 날짜가 통보되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잔금 예정일은 통보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입주 예정일은 이제 9월 말부터 9월 말이면 뭐 11월 말 정도 길게 좀 12월 말까지. 그래서 그런 네.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시장의 변화가 과연 그러한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변화하게 되는지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그때 가면 다시 한번 네. 연락드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이슈. 네. 이슈. 네. 자, 지금 가장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순효과와 역효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나온 바에 의하면
서울 등 일부 과열 지역 대상으로만 해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 과열 지역에 한해서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에 대한 기준을 1에서 1.5배로 낮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거는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서 로또 분양에 대한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게 이제 강남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뭐 레미안 라클래시, 뭐 레미안 원베일리, 뭐 둔톤주공, 잠실 진주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한제가 적용되면 토지 감정평가액과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가 산정돼서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채권 입찰제를 적용을 해서 로또 분양에 대한 부분을 또 차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총선이 눈앞에 있어서 채권 입찰제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워,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도 않고 소극적이지도 않고.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는 사실 이제까지 우리 별별사에서도 얘기 많이 했고, 네네. 그리고 또 뭐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네. 계속하면 저 새끼들은 져가지고 지금 뭐 얼마를 울고 먹을 거 할 것 같아서 좀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한적으로 그래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저께 오늘 어제 그제 나왔던 기사들 보면 8월 초, 한 8월 7일 정도에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정부 관계 부처에서 기자분들한테 귀뜸을 해준 내용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러니까 8월 달에 휴가철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8월 휴가 끝나고 나서 휴가철에 막 부동산 가격이 되게 급등했던, 휴가철에 지금 오늘도 저기 운전해서 오는데 네. 길에 차가 없어서 놀랬거든요. 아, 사람들 많이 놀러 가. 근데 그때 막 뜨겁게 달아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9.13 대책이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9.13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대응하면서 뭐 선제적으로 좀 차단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 마이너스였던 게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막 이런 것들을 보이고 오름세가 보이니까 뭔가 빨리 찬물을 끼얹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인데, 네.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첫 도입이 돼서 사실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시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돼서 가격을 오히려 올릴 것이냐. 어쨌든 2007년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로또 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만 만들어냈고,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을 잡은 것은 아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아니, 얘기들을 분양가 하는데, 상한제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앞전 시절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한 정책이다? 그거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제도가 작동한 적이 없는데 실패를 논할 수도 없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는 다 피했어요. 다 피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7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유예 기간을 줘서 피해갈 수 있는 데는 다 피해갔고, 실제로 그 당시에 민간 사업 추진했던 대부분의 단지들이 실제로는 2011, 12, 13 그때 가서 분양가 상한제 피한 단지들이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된 적이 없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정비 사업의 분양 물량들이 공급된 적이 없는데 이거 실패됐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언론의 표현들 또는 전문가들의 표현에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해서 분양가가 싸진 게 아니라 그냥 비싸게 분양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미분양이 나니까 할인 분양을 했고, 입주할 때 가서 처분이 안 되니까 할인해도 안 팔리니까, 또는 할인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2년 살아보시고 다시 들어와서 사세요. 애프터리빙 제도. 일단 분양 받으셨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되팔 수 있는 환매권을 드릴게요. 뭐 이런 제도,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서 갔던 거지.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성공이다 실패다를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다. 뭐 그거는 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뭐 생각해봐야죠. 물론 제 의견은 있어요. 제 의견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이거는 장점보다는 되게 단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증적으로 이미 검증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도 다시 시행을 하면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고 나오는 언론의 기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에 다들 신문도 보면 다 그 얘기가 도배를 하고 있고 또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수요가 많아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건 아닌가?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네.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이게 뭐 지금 뭘 바꾸겠다, 시행령을 바꾸겠다, 뭘 하겠다는 거는 그냥 강남을 가격을 분양가를 못 높이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냥 포인트예요. 팩트죠. 그거에 맞춰서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얼마 낮추겠다, 그냥 지금 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되냐를 보고 그냥 저는 바꾸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남구를 맞추는 분양가 거지. 상한제 적용구역, 서초구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구역 걸겠죠. 근데 이거는 저는 강남구만 걸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세 다 걸릴 거라고 봐요. 왜 다 걸릴 거라고 보냐면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강남구는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예를 들어 평당 4천이야. 근데 강동구는 안 걸려서 4천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현실적으로는 들면 그럼 야 지금은 아니지만 옆에 쟤네는 우리랑 왜 어떻게 똑같이 분양을 하냐.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마포구는 5천에 나올 수 있는데 강남구는 걸려서 4천 얼마에 나와. 이렇게 되면 결국 다 걸어야 돼요. 이게 결국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다 맞물려서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되게 억울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만 과열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이게 순환매라고 하는 게 결국 매수의 이동이고 청약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예전에도 우리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도 다 확대됐던 것처럼 이게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안에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만 뭐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 이번 대책에서도 걸린다라고 하면 이런 규제 지역이 되게 확대되고 그다음에 청약 제한이 아니라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초기에는 핀셋인 것처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역차별의 문제 때문에 다 확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금세.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돼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 4천에 잡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옆에 5천에 분양을 하면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까는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어찌됐든 수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첫 타자 반포 현재 아파트의 분양가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에 12가구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30가구 미만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대에서 분양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낮지만 HUG의 분양 보증보다는 가격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마지막 얘기가 결국 포인트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서 분양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결국 다 뺏겨가서 조합원들에게는 오히려 부담금만 늘어난다. 이게 지금 이 기사의 골자인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결국 뭐냐면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하면 비싸게 한 만큼 분양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조합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낼 게 늘어난다.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 벌지만 다 뺏어갈 거면서 뭐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꼭지의 기사인데 기사 내용에서도 보면 그랬거든요. 조합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일단 분양가는 팔릴 수 있는 가격에 최대한 뽑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인터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면 그건 아마 싸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제대로 된 소송이 안 붙었잖아요. 낸 사례가 없으니까 이제 낸 사례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가지고 싸울 거고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까지 낼 거냐가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고 분양가는 지금 팔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받으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가격의 분양가를 설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제기가 됐었어요. 왜냐면 인근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6천에서 6,500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말하는 인근 아파트라는 게 연식이 조금 된 벌써 시간이 지나서 근데 여기 이 아파트가 대단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소규모 단지 100세대 조금 넘는 단지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일반 분양에 이렇게 분양가를 해도 되는 이유가 세대수가 많으면 이제 주택법에서 정한 이 내용에 따라서 뭐 청약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렇게 뭐 분양 보증을 안 받아도 되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네. 어쨌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해야 그 부분에서 예정 부분 환수금이라는 걸 내는 거, 부담금이라는 걸 내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환수금을 많이 내려면 이익이 많이 나와야 환수금을 많이 내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양도소득세도 물론 안 낼 수 있는 방법,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내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2천만 원 내는 게 결국은 2천만 원 낼 때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서 조합원들이 혜택도 그만큼 사실은 늘어나긴 늘어난 거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었으면 그만큼이 조합원의 이익이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부담금이라는 걸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소송까지도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예상된다는 하겠죠. 안 거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답을 내기 위해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할 거고 여기도 구제 받으려면 아마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걸긴 할 것 같아요. 이번 소송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소송 결과는 결국 다음번 부동산 시장 한 번 변곡점을 지나서 두 번의 변곡점이군요.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서 다음번 부동산 시장에는 제대로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그 결과들을 봐가면서 지금 많이들 이제 다른 데들도 움직일 거고 이 저는 사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개발 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제도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 측면에서 이 제도가 없던 시절에 재건축했던 데들 그러니까 이게 나이롱이잖아요. 언제까진 유예해줄게.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유예를 못 해주겠어. 나이롱 고무줄 같단 말이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될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되게 변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반포현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지금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 말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금 아직 뭐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작동 안 하니까 반포현대가 이달 중에 뭐 분양을 할 거라고 했는데 5,500에 분양했어요. 네. 서초권역에서는 지금 4,000대 후반 정도 분양한 게 최고가잖아요. 네. 근데 반포현대가 5,500, 뭐 한 6,000 정도 예를 들어 분양했어요. 6,000에 분양했어. 그러면 만약에 다른 강남권에 있는 단지가 선분양으로 돌려서 6,000에 우리 선분양할게요라고 해서 분양 보증 승인을 걸어. 그러면 이거를 해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4,900 아니 지금 여기 반포현대 우리보다 작은 데가 6,000 했잖아. 5,900 했잖아. 우리도 5,900에 할게 해줘.
그러면 인근 시세를 참고해서 왜냐면 분양가를 결정할 1년 되어 이내에 있으니까. 분양한 가격이 있잖아. 6천에 거절할 거냐는 거죠. 거절해야죠. 예? 거절해야죠. 왜? 글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분양가를 네. 하는 기준 자체가 네. 어떻게 봐야 이게 빠져나갈 구멍 이런 데서는 없을래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 보증 안 하면 편법으로 빠져나갔던데 고분양이 나오고 실제 잘 팔려. 그러면 그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거절할 명분이 없죠. 명분은 확실하게 없네. 얘기 듣고 보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분양가를 잡아야겠네. 어떻게 해서든. 아니지 분양 보증 안 받는다니까. 아니 얘네는. 뭐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저는 민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구멍들 다들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정책으로만 때려잡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근래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민간 택지지만 공공 택지에서도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지금 S6 블럭이었나 푸르지오 이제 대우건설에서 이 분양을 한 2,600 정도에 넣나 봐요. 근데 2,200 정도에 하라고 이렇게 지금 한 400 정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400이면 432 1억 3, 4천 정도가 굉장히 큰. 분양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거는 임대 분양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땅 사서 팔아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진짜로 많이 늘었어요. 늘어서 이게 공사비가 옛날처럼 이렇게 싸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엄연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에 하라고 죽어.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죠. 죽으라고. 싸게 이 금액에 하면 저희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돈을 깔고서 리스크를 깔고 금융을 깔고 간다는 거는 되게 지금 되게 이 대외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빨리 털고 가고 싶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분양 전환이든 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나중에 파는 방향으로 갈게요라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전방위적으로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청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아쉽겠죠. 그렇죠. 물량들이 아쉽죠. 근데 줄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없이 임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도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남덜 이런 데도 임대 분양할 때 보증금도 엄청 셌고요. 월세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금액을 받을 거면 들어오고 아닌 말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제 결국은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하고 피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민간 정비 사업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피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기다리고 있는 청약 통장 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지칠 것이고 이런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도 지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정부의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가는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땜빵 형태로 막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작동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안 돼. 이미 방향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바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또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다양한 정책, 뭐 재초안이나 또는 분양가 상한제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급이 축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축소가 되면 신규 물량이 쏟아지지 않으니 분양가는 잡겠지만 전세 가격은 또 대거 폭등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은 많이 만들어. 이런 얘기들은 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그 상황이라고 한 건 대외 변수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경기가 폭망해. 그래서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막 환율 급등해가지고 치솟고 다시 위기가 와.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 2,200에라도 파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자면 그렇죠. 아까 그거를 들고 있느니 얼른 그 금액에라도 털어서
아유 더 크게 손해 볼 거 지금 이 손해 보고 털자 그렇게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진짜 다 가능성일 뿐이다. 의외였던 거는 항상 그 전기가 안 좋아질 때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 무슨 뭐 뭘 하겠다,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겠다. 근데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는 그때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나 땜빵질 처리 형태로 뭔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대책이 8월 달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점점 가시화돼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내용 자체는 한 번쯤 곱씹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심리 지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태도 지수 CSI를 보면 일단 전국 CSI가 106을 기록해서 9포인트 상승을 함으로 인해 100을 넘어가게 되면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일단 올라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심리적으로 또 그렇다. 또 9월에 128을 기록한 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매달 10포인트가량 떨어져 올 3월 83의 CSI 지수를 보였던 것이 지금은 100을 넘겼다라는 얘긴데요. 지금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매도자 입장에서 물량이 좀 나와야, 구축에 대한 물량이 좀 나와야 거래가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에 매도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담이라는 복병이 대기하고 있어서 시장의 매물 수급을 어렵게 하고, 매물 수급을 어렵게 하니까 오히려 더 가격을 올려주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기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소비자들의 기대는 네.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이 되게 멍청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이게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흐름들이 되게 많이 반영되는 게 이 CSI 지수인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지금 오른다 지금 바닥은 찍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겠네라는 심리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고치 찍고 그랬었잖아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이후에 계속 올랐어야 되는데 사실은 9.13 대책 나오니까 다시 훅 꺾여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후행하는 흐름, 심리 정도로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리가 결국은 있어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참여자로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후행이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단편적이진 그러니까 않을까요? 약간 후행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수 정도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 정도로만 보는 게 의미가 있잖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살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는 수준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나는 현명한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람보다 돈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뭔가 현재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시장 쪽으로 돈은 유입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때로는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고 채권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금시장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돈들이 흘러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부분은 역으로 얘기하면 초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결국 그 초과 수익을 지불할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결국 서민이나 실수요자들, 즉 수장님이 얘기하셨던 후행적으로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은 아직 안 산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에요. 지금 저는 우리가 벨벳스타 처음에 할 때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뭐 지금 뭐 청약을 할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할 때
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사실 고덕 같은 경우 우리 조금 전에 전화 인터뷰했지만 제 아시는 분들 다 청약해서 잘 받았거든. 미분양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래서 물건 거래되는 게 뭐냐 조합원들 건 제한이 많을 텐데 일반 분양일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일반 분양이 2,000개 넘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일반 분양으로 먹고 사시는 상황이고 네, 일반 분양이 그렇게 거래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일반 분양도 하긴 거기는 이제 한 번 전매니까 원청약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주택들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근데 맞아요. 나중에 미계약 같은 경우는 가서 주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거든요. 지금 분양권은 55%,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청약으로 당첨돼서 오래 갖고 있었던 무주택 그런 분들이나 일반 세율 적용이거든요. 세금이 많아요.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고덕에 분양을 할 때 2년 전인가? 2년 반 전? 그때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고덕은 미분양이 없었고 왜냐면은 그라시움은 미분양 있었어요. 그라시움이었네. 처음에. 예. 그라시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나오던 전후로 해서 그때 좀 물량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아르테온 이런 데들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데 그라시움은 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아마 조금 있었던 걸로 알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또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니 지금 시점으로는 지금 이제 가까운 분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한테 물어봤던 사람들은 다 샀어요 사실. 사라고 했고 벨로스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시절이라는 얘기인 말이에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참 고민이에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소장님은 얘기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사실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 올 가을에 부동산 대책이 지지난해처럼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가격을 주저앉히는데 일조를 하면 참 도움이 되겠으나 학습 효과란 것도 있고 이번에 나올 대책이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9.13 대책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센 대책은 아니거든요. 파리 부동산 대책은 되게 센 대책이 맞는데 많은 부분을 규제하는 9.13 대책은 그렇게까지 센 대책은 아니에요. 뭐 주로 이제 임대사업자라든가 세금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올 대책도 분양가 상한제 이게 실제 대책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책이냐? 충격을 주는 단지들은 앞으로 분양 나올 단지들 조합원들 머리 아픈 얘기들 뭐 그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사실은 앞으로 분양 나올 몇 개의 단지가 많은 게 아니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어져 있는 기존의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 때린다고 해서 이게 바뀌느냐? 이게 만약에 그거랑 우리랑 상관없어. 실제 지금 아까 고덕 가격이 호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걔 때리면 우린 더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매도인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따라서 걔를 때리면 우린 좋은 거니까 우리는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응이 역효과가 나면 올 가을은 어떤 정책에 따라서는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래 절벽이다, 상한제다, 입주 폭탄이다. 삼중고에 쌓이는 서울시는 결국은 침체의 늪에 다시 빠질 것이다라는 기사를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래는 앞으로 늘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매도자들이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시장에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올 수가 없으니 당연히 거래량은 늘어날 수가 없는데 무조건 거래량은 못 늘어나요. 그렇죠. 이 거래 절벽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거래량 자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규제가 있어도 강남 아파트 값과 강북 아파트 값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장님 얘기했던 대로 격차가 벌어지는 꼭지점에 있는 애들을 때려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우리가 얘기하듯이 밑에 애들이 치고 올라올 것이다. 망치 이걸 때리면 옆에 무시 퉁퉁퉁. 그러니까 걔는 올라오는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망치로 뚝뚝뚝 때려했더니 얘는 내려가는데 옆에 애들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리고 부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라와. 그런 상황이 최악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전 답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한편으로는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데는 일단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대책에 나와 보면 그거 열어보면 좀 더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올해 맨날 떨어진다 그랬었는데 올 상반기 얘기할 때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별별 숫자 돌려봐. 그렇게 안 했어. 오케이 자 안 했어요.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격은 조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큰 폭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시장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나와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슈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상한제를 하면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안전장치는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치당에서 정치하시는 각 당에서 이미 다양한 입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도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임대인도 임대가 상한율을 5%로 적용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만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2년 갱신이라는 게 아니라 재계약하거나 또는 법정갱신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1회 안에 세입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잖아요.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5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죠. 지금은 뭐 10년으로 늘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겠죠 이거. 그래도 되나 싶은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전세 가격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를까에 대한 여기에 근거는 뭐냐면,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청약 수요가 대기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동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저는 그렇고. 단기에 영향을 이렇게 끼칠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이 이슈 하나가 그렇게 크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일단은 엄청 큰 이슈예요 이거는. 전월세 상한제는 네. 나중에 진짜 실제 입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일단 네. 문재인 정부의 네. 얘기 나오는 건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민생 과제로 했고, 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특히 또 선거철하고 지금 또 맞물려서 같이 몰아서 가다 보면 자칫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문제는 야도 여도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겠다라고 개정안을 지금 넣었다는 거예요. 상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을 논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산업군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개업소거든. 우리는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네. 이거 막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 그럼 우리가 중개업소가 매출이 반토막이 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삿짐, 도배, 무슨 뭐 많잖아. 인테리어 뭐 전부 다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시장이 침체가 될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 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네 하는 거 안 맞다고 지금 아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맞다고 생각하니까 입법을 할 거잖아요. 아니지,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표를 얻어보려고. 말 그대로 그냥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환심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산업에 관련된 연관 산업군이 무너지는 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럼 서민이 지금 뭐 잘 사는 사람이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 밥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 네. 네. 제 밥그릇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사실 뭐 저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죠. 왜요? 기본적으로 전 전월세 상한제 저는 왜 임대료를 많이 올리고 싶어서? 아니죠. 그럼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음. 기본적으로 별로 사실 왜 이렇게 제약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네. 자, 일단 또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 단위가 1년 단위에서 2년 기간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전세 가격 상승률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 전세 상승률이 17.53%, 서울은 3배 가까이 오른 23.68%를 올라갔다는 게 통계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4년제로 늘어나게 돼서 임대료를 4년 동안 임대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올려받으려고 하는 부분, 결국은 이게 임대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 세입 그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제도나 정책이고, 오히려 부동산 산업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의 시행 과연 해야 되는지, 그냥 표만 생각하고 이런 걸 입법해도 되는 건지. 사실 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를 놔. 이제 5년 임대인도 무조건 5%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네. 그럼 나 들어가 살게요. 그냥 내가 그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 살게요.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들어가. 쪼개? 하나씩 계속 이사 다녀.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아직이 없어. 만약 이런 룰이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예외 조항? 내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갱신 청구권은 적용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어떻게 실제로 작동할지, 난 절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법을 이렇게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특약이 잡힐지 어떻게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5% 상한 룰도 모든 임대차에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주인이 들어가 살면 이거 그때부터 적용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룰 브레이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이게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것은 큰 그거는 문제가 상관없죠. 어차피 그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규자에 가는 대신 혜택을 받겠다라고 간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지는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구멍들을 나올 게 많이 있다. 사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입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구체화되면 얘기를 하면 좋죠.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근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제 소장님도 잘못 생각하셨던 게 뭐 업권만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업권 수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차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하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사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산업군들 자체가의 어떤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다. 해서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안 되게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무슨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여지는 역효과가 강조가 되어서 애초에 시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임대차,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작지 않아요. 네, 그 분들이 굉장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같이. 이거 안 하는데도 지금 힘든 중개업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 중개업소는 근본적으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일단 그건 문제야. 너무 네. 많아. 그래서 극복이 안 돼. 이런 부분들 안 생겼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또 한쪽 부분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부분도 좀 강조가 돼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표만 받고 선심만 얻어서 뭐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은 좀 안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말 들을 게 많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무더위에 다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여름 나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특히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